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한 날짜가 5월 13일이고요. 우리가 원래 되어왔다면은 고3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직접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태원에서부터 또 뭔가 터지는 바람에 개학이 연기됐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이렇게 또 수업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진의, 발전과 멸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쭉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주나라가 실시했던 혈연적 봉건제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연관계가 약화되면서 제후의 독립성들이 점차 강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이 견윤족의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주의 동천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은 더욱더 약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대인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춘추 시대에는요, 강력한 제후 5이 등장을 해요. 그들을 춘추오패라고 불렀었고, 이들이 다른 힘이 약한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주나라 왕실이 하던 역할을 대신했었다라는 게 춘추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네, 넘어갑시다. 이번 시간은 5페이지예요. 자, 그러다가 전국시대로 가게 되면은요,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한위조 3개의 나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춘추시대에는 왕과 제후 사이의 봉건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국시대는 이제는 제후와 그 아래 경대부 사이의 봉건적 질서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각국의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혼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제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비록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힘이 없으면 아랫사람에게 잡아먹히는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제국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면서 전국시대는 몇 개의 나라가 남게 되나요? 7개의 나라가 남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전국칠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국칠웅들의 경우에는요, 안으로는 하극상을 막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군주권 강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무엇이 등장했었어요? 제자 백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저마다의 학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2개 정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 유가가 있었어요. 그죠? 효와 충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럼으로써 위아래의 질서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게 유가 사상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법가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아 강력한 통제만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어떤 여러 제자 백가의 사상들을 바탕으로 전국 칠웅은 저마다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은 상항이라든지 이사와 같은 법가 사상가들을 등용을 해서 법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엄격한 법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기원전 221년 중국의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중국의 통일에 이어서 진나라가 통일된 중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요, 주로 중국을 통일한 시 황제가 실시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 시 황제가 실시했던 여러 정책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항상 빈도 높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황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정책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밑줄 칠게요.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이었습니다. 자,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한국 사실이라도 다들 배워서 알겠지만, 그렇죠. 왕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나라가 실시한 봉건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어요. 그죠? 왕이 힘이 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을 여러 개의 제후국들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지방을 제후에게 통치를 맡겨버렸잖아요. 그죠?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 분권적인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군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모아서 황제가, 왕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황제의 정책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 이 중국을 통일한 왕의 이름은 진나라 왕 영정이었고요. 그래서 줄여서 진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왕들도 달성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런 나를 다른 이전의 왕들하고 똑같이 왕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왕보다 훨씬 더 멋지고 권위 있는 이름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군주의 명칭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황제가 직접 나는 황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지금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황제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자신이 그 황제의 첫 시작이니까 나를 시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이때부터 황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진왕영정은 시황제 혹은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의미에서 진시황제, 진시황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군주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봉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칠게요. 폐지하고요. 무엇을 실시하느냐? 제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군현제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군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일단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왜 군현제이냐? 진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전국을 36개의 군과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도 정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 수백 개의 현, 오늘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뭐 시나 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군현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군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밑주십시다. 봉건제와는 달리 황제가 전국을 직접 통치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동그라미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시황제, 황제가 있고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군 단위 아래 이렇게 쓰면 되나? 자, 그 군 단위 아래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누어서 지방을 통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군을 다스리는 사람을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는데 군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군수라고 불렀고요. 또 현을 다스리는 사람 역시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해서 파견을 했는데
군현제만 설명하면은 군현제가 어떤 제도인지 대충은 감이 좀 오시겠죠, 그죠? 하지만 군현제가 어떻게 해서 황제가 직접 전국을 통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봉건제의 모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봉건제의 경우에는요, 왕이 제후를 임명을 합니다. 그죠? 왕이 제후를 임명을 해요. 처음에만 임명을 하지, 그 다음부터는 제후가 대를 이어서 제후를 세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제후 아래에 있는 경대부는 왕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마찬가지로 제후가 한번 임명하고 난 다음에는 대를 거듭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제후나 경대부처럼 봉건제 하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방을 다스렸을까요? 임기가 있었을까요? 네, 임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후나 경대부가 왕과 다름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통치했다. 자, 그래서 이 제후나 경대부가 지방을 직접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을 직접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왕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그 다음에 제후나 경대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식들이 이어받는 세습되는 형태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지방이 제후가 다스리는 혹은 경대부가 다스리는 지역들은 한 집안이 집안 대대로 다스리는 땅이 되면서, 그죠? 결국에는 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게 춘추 전국시대의 분열을 일으켰다 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봉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시한 제도가 바로 이 군현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군현제라고 하는 것은 봉건제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군현제는 봉건제와 어떻게 다르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군수나 현령의 경우에는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거죠. 지방관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되느냐?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직접 그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대부를 제후가 임명했던 것과 달리 군수나 현령, 그러니까 현령은 군수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군수도 임명하고 현령도 직접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임명을 했을까요? 당연히 유능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도와 높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임명을 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들의 경우에는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다음 지방관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지방관으로 교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봉건제처럼 대대로 그 땅에 머무르면서 황제 몰래 힘을 키운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교체할 때, 군수나 현령이 교체될 때 누가 교체를 지시하고 어떤 사람으로 교체될지를 누가 명령을 내릴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황제가 누구로 언제 바꾸어라 라는 것을 직접 지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군과 현을 다스리는 것을 군수나 현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지방에서 그대로, 황제가 내리는, 잠시만요. 노란 불 끊어졌네.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다만 지방에서 그대로 시행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세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황제가 새로운 권리를 파견하면 그때 교체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서 직접
직접 시행될 수 있었고 황제가 전국을 직접 장악함으로써 봉건제와 같은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제도, 그게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왜 군현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시했다라고 굳이 썼느냐? 사실 군현제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진나라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중국 곳곳에서도 또 어느 정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시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 군현제라는 제도를 전국에 걸쳐서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삼공구경제라고 하는 관료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과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그 삼공구경제에 대한 그림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가끔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밑줄 칩시다. 화폐와 문자 그리고 무엇을 통일했느냐? 도량 형을 통일했습니다. 자,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도량형 아는 사람 있으려나요? 학생들 대부분 잘 모르는데, 자,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나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죠. 우리가 어떤 거 많이 쓰나요?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통일시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그렇죠. 전국 7홍의 나라들 각각 저마다 다른 화폐와 문자, 한자라고 해도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다른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됐어요. 어떤 필요가 있나요? 황제가 지방을 직접 통치하려면 황제가 중앙에서 내린 명령이 문서로 전달이 되고 그 문서를 또 지방에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또 동일한 기준으로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동네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고 도량형이 다르면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걷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시 황제의 중국 통일은 단순히 중국을 영토적으로 통일했던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하나의 중국,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망을 정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황제가 전국을 직접 장악하고 또 일이 터지면은 그 일을 빠르게 보고받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을 빠르게 파견하고 하려면은 당연히 이동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망을 정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황제의 경우에는 영토, 화폐, 문자, 도량형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통일하려고 했느냐? 바로 사상까지도 통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법과 사상 중심의 진나라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법과 사상 중심의 통치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죠?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유생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법과 사상,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격한 통제하고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게 쌓이다 보면 불만이 누적이 되고 그를 비판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법과 이외의 제자백가의 사상, 유가라든지 도가라든지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법가적인 통치를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아예 법가적인 통치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려면 법과 이외의 다른 사상들은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정치능책이라든지 농업서적처럼 이렇게 실용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책들을 전국의 책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불태워버렸으니 그게 분서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법가 사상을 유가 사상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유가 사상을 공부하는 학생들, 유생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산채로 땅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렸죠. 그게 바로 갱유 사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나라 때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상 탄압의 사례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떻게 산 사람을 그냥 땅에 묻어버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조금 잔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죠? 자, 여담입니다만은 이 진나라의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좀 뭐랄까 잔인하고 또 의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 성격을 갖게 된 데는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의 배경, 이 사람 인생사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필기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진나라 시황제의 아버지는 장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진나라가 굉장히 힘이 없는 약한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이 장량왕의 경우에는 왕자 시절에 그 옆에 있는 조나라에 가서 인질 생활했습니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야한 얘기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네, 수위 조절해 가면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나라에서 이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나라에서는 장사를 잘해서 굉장히 큰 불사의 대상인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여불위가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이 장량왕을 보고서는 내가 얘를 잘 잡고 잘 키우면은 앞으로 나의 출세길이 더욱 열리겠다라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장량왕은 여불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 애인인 조희라고 하는 원래 자기의 애인이었던 여자를 이 장량왕에게 부인으로 바쳐서 결혼을 하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조나라 인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인질 생활을 끝을 내게 되고 장량왕은 진나라에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자기를 인질 생활할 때 열심히 도와줬던 이 여불리 당연히 진나라와 함께 데리고 오게 되고요. 여불리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리, 왕 아래 있는 자리죠. 제3자리에 오르면서 진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여불의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아니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이겠죠. 아무튼 자기가 키우는 장량왕이라고 하는 사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시절의 시황제인 영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영정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실질적인 권력은 이 여불이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정의 경우에는 힘이 전혀 없는, 그것도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어떤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불위가 이제 대대손손 잘 나가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죠. 무엇이냐? 자, 영정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바로 여불위가 장량왕에 바쳤던 바로 이 조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장량왕이 죽자 이 조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옛날에 여불이 애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불이를 다시 찾아가게 되고요. 둘 사이에 불륜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드라마 가장 핫한 화제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불이가 일단은 조희와 함께 어울리긴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엄마랑 이렇게 불륜을 했다 걸리면 난 죽은 목숨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불이의 경우에는 이 조희가 자기에게 달라붙는 요거를 이제 좀 떼어놓기 위해서 노애라고 하는 노예예요. 노애라고 하는 노예의 이름인데 노애라고 하는 남자를 조희에게 애인으로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희는 이 노예라는 이제 남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후에는 여불이를 시간이 좀 너무 가고 있나? 괜찮아요. 네, 여불이를 찾지 않고 둘이서 사이좋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조희가 노애라는 남자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한 나머지 그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둘이나 태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진나라 왕이었던 영정에게 발각이 되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두 아들을 새로운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애인인 노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물론 그 반란은 사전에 발각이 되었고요. 진왕 영정이 준비했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진나라 왕이었던 시황제 영정은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배다른 동생들을 배는 갔구나. 아빠가 다른 동생들을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엄마에게 배신을 당한 진나라 왕 영정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것이죠. 뭐 일설에 의하면 이 어린 자기의 또 다른 동생들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 죽였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컸고 배신감이 컸던 거죠. 엄마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먼 시골의 외딴성에다 가둬버렸고요. 얘는 당연히 거열형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능지처참이라고 다리 하나씩 소한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리해서 끌고 가게 해서 찢어 죽이는 그런 형을 처하게 되고요. 여부리도 그와 관련이 돼서 귀양을 가게 되었다가 나중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진나라 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부리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정이 실질적인 힘 있는 왕으로 진나라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엄마에게 배신당했던,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이 경험이 진나라 왕 영정을 더욱더 잔인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훔쳐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탄압한 것이 아닐까. 물론 법과 사상적인 통치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성격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 정도면 수준을 꽤 잘 했죠, 그죠? 네. 교육용으로.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추칩시다. 만리장성을 건설을 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유목 파트 배울 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유목민족의 침략은 얘네들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벽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경지대와 유목지대의 경계에다가 긴 성을 쌓았으니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다만 이 만리장성을 시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흉노의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침략을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저마다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장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황제는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하나로 길게 연결한 정도의 업적을 달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영토를 확대시키고자 남쪽으로 가서요. 북부 베트남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는 진출하는 이러한 정복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극상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지방 세력의 성장 같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진나라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이 이어지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진나라 연등대에 의외로 진나라는 굉장히 금방 망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황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죠? 안 죽으려고 불로초 같은 걸 찾았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진나라의 국력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뭐 재미난 이야기인데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시황제 뭐 의심 많고 잔인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중국 역사상 역대급으로 유능했던 군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었고요. 게다가 정치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사람 하루에 4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항상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했던 굉장히 정열적인 군주였었고요. 그리고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내린 명령이 지방 곳곳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 항상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순회할 정도로 대단히 의지가 뜨거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황제가 몸이 아프다, 나 조만간 죽을 것 같아, 이제 나의 권력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죽어가다가 죽었으면은 진나라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황제는요, 갑자기 죽었어요. 마차를 타고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내린 명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러 한참 이제 다니던 중이었는데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길래 환관이 몰래가 환관 뭔지 알죠? 그 왕이나 황제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 환관이 몰래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시황제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전쟁의 소질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부소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멍청하고 무능하고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호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시황제는 내가 혹시 갑자기 죽을 일에 대비해서 유서를 써놓긴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내 자리를 물려줘라? 부소에게 물려줘라 라고 이렇게 미리 유서를 남겨놓기는 했는데요. 자, 아까 시황제 죽을 줄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황제가 딱 처음 죽은 모습을 누가 발견했다 그랬어? 그렇죠. 환관들이 마차에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황제가 되면 편할까? 얘가 황제가 되면 편할까? 당연히 그렇죠.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이 황제가 되면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즘 말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환관들이 시황제의 유서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불효자니까 죽여라 라고 해서 억울하게 첫째 아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호해 왕자가 2대 황제로 2세 황제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가 급격하게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황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한 가장 중요한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이에요. 그죠? 황제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거.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1조건은 황제가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황제가 무능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잘 시황제가 억눌러 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진나라의 멸망 원인 몇 가지 같이 좀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밑줄칩시다.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꽤 많이 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만리장성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방궁이라고 해서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기록에 보면은 역대 황제의 궁궐들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했다고 전해지는 아방궁 같은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또 시황제는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무덤을 만들었죠. 진시황릉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발굴이 돼서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죠. 선생님도 대학생 때 중국에 가서 진시황릉을 봤는데요. 우리 학교 운동장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 시황제를 지키기 위한 흑인형 병사들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학교 운동장 한 3배 되는 그 크기도 시황제의 무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이런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세금으로 만들었겠죠. 그죠? 그럼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불만을 갖는다거나 저항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치십시다. 그렇죠. 진나라 특유의 엄격한 법치와 가혹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렸겠죠. 그죠? 자, 그리고 흉노와의 전쟁이라든지 북부 베트남의 진출과 같은 이런 어떤 무리한 대외 원정 같은 것들도 국력을 쇠퇴시키고 백성들의 불만을 자아내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오랫동안 물러왔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비추십시다. 농민들의 반란,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건, 진나라의 멸망을 이르게 했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진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승 오광은 사람 이름이고요. 지방 관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느냐? 동네에서 900명의 남자를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만리장성을 수비하러 와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은 동네에서 900명의 남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열심히 만리장성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자, 그리고 만리장성을 가려면은 강을 하나 건너서야 됐는데 전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는데도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여전히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진나라의 엄격한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군대를 데리고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진승과 오강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강물을 위험하게 건너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는 죽죠, 그죠? 아니면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넜지만은 만리장성을 지키는데 늦게 도착하면은 그것 역시 사형,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자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진승과 오강의 난이었어요. 비록 이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됐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네뿐이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런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법과적인 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공부 안 해? 라고 해서 학생들 때리면은요, 당장은 맞기 싫어서 애들이 공부하고 혹은 공부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왜 공부 안 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 뭔데 저 때리시나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란이, 저항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법과적인 통치,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개혁을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통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서 힘 있는 세력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훗날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이고 또 그와 맞섰던 초나라의 항우 같은 사람이고요. 이런 지방 세력들이 성장해서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진나라의 발전 과정과 통일 이후에 시행했던 시황제의 정책 그리고 멸망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 몇 가지 있었어요, 그죠? 시황제의 정책 전부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봉건제와 군현제를 비교해서 그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나라의 멸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차시 계획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